회식 끝마치고 밤10시경에 집에 들어왔죠. 띵동띵동. 접니다 장모님, 하나뿐인 사위 왔어요. 아이고, 웬일로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나. 장모님, 오늘따라 제가 기분이 너무 좋으네요. 저한테는 장모님밖에 없는 거 아시죠? 근데 은옥이는 왜 안 보여요? 은옥이 오늘 초등학교 모임에 나갔잖아. 아마 12시 넘어야 들어올 것 같네. 아, 그게 오늘이었구나. 김서방, 이것 좀 마셔보게. 따뜻한 꿀물을 한 잔 내온다. 모르는 사람들은 영계 마누라 얻어서 좋다고 하지만 출산하고부터는 집에 있는 시간보단 집 밖에 나가 놀러 다니기 바쁘니 요즘은 얼굴 보기도 힘이 드네요. 저한테는 역시 장모님밖에 없는 거 아시죠? 이 맛에 우리 장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모님 오늘 기분도 좋은데 입가심으로 맥주 딱 한 잔만 하실래요? 아니, 그렇게 먹고도 또 술 생각이 나나. 방금 씻고 나와서 그런지 또 뭔가 시원한 게 땡기네요. 그럼 딱 한 잔만 더 하세나. 취기가 오른 장모님이 먼저 2차는 노래방에 가자는 거다. 그리고 신나게 놀다가 마지막 20분을 남겨놓고 화장실에 다녀오시던 장모가 갑자기 휘청휘청 하시더니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간다며 내 위로 쓰러지는 거다. 안녕하세요. 올해 35살로 결혼 3년 차의 평범한 남편입니다. 아이는 올해 3살이 된 딸아이가 하나 있고 집사람은 9살 연하이며 제가 다니던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왔을 때 저와 눈이 맞아 결혼을 해서 지금은 평범한 주부이고 다만 외모는 어딜 같이 다녀도 뿌듯하게 자랑하고픈 외모를 가지고 있다. 신혼 초기와는 달리 출산을 하고부터는 처음 하는 육아 때문에 피곤하다며 부부관계 횟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최근 들어 몇 번의 시도도 해봤지만 짜증을 내기가 일쑤고 막상 그럴 때면 나도 짜증이 나곤 하지만 그래도 어찌하겠습니까. 그렇게 몇 번 참다 보니 이제 마지막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장모님은 장인어른과 대학교 때부터 교제를 시작해서 학교 졸업도 하기 전에 지금의 제 아내를 출산해서 이제 47살이십니다. 어려서부터 장인어른에게 공주 대접을 받으며 생활을 해오셨었고 결혼하신 뒤에도 그런 생활을 이어가셨습니다. 장인어른은 한때 섬유회사를 크게 운영하셨지만 중국에서 값싼 원단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얀길에 접어들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10년 전 해외 출장 다녀오시는 길에 중앙선을 넘어오던 차를 피해 핸들을 꺾으시다 덤프트럭과 추돌 사고를 내시고는 그 길로 돌아가셨습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장인어른 앞으로 되어 있던 재산을 정리하고 집사람과 처제 장모님 공동 명의로 번화가 쪽에 7층짜리 빌딩을 매입해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만으로도 일하시지 않고 놀면서도 충분히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재산도 조금 있고 미모도 괜찮다 보니 주변의 남자들이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무려 30대 어린 놈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입에 발린 소리를 하며 수없이 들이댔나 보더군요. 한 번은 술 마시다 자기가 남편 없는 혼자 사는 과부라고 가끔 개념 없는 몇몇이 만만하게 보고 남자품이 그립지 않냐며 말도 함부로 하고 가벼운 만남을 요구하는 논팽이들도 몇 있었다고 속내를 털어놓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 제 마음이 살짝 아파오더라고요. 주변에 수소문해보니 우리 장모님을 노리는 사람이 적지 않단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제가 옆에서 보살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지금의 집을 전세나 매매를 하고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에 아내에게 장모님이 우리 딸도 봐주시고 조만간 처제가 시집을 가면 혼자 계실 텐데 멀리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같이 사는 게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아내도 기다렸다는 듯이 흔쾌히 승낙을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신혼 때와는 달리 막상 혼자서 아기 보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었는지 아내가 먼저 같이 살면 어떠냐고 물어볼 타이밍에 제가 먼저 말을 꺼내주니 더없이 기뻐했습니다. 다음날 바로 집사람과 함께 장모님을 찾아가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한참 재롱둥이인 손녀딸 보는 낙으로 사신다며
합가를 더없이 환영해 주셨습니다. 장모님의 대답을 듣고는 바로 우리가 살던 집을 전세로 내놓고 장모님 집 역시 매물로 내놨습니다. 처제도 시집을 간다 해도 앞으로 몇 년은 같이 살 테고 딸아이도 몇 년 후에는 학교에도 들어가야 되니 지금의 장모님 집을 팔고 조금 더 큰 평수로 이사를 했습니다. 사실 장모님과 저와는 12살밖에 차이가 나질 않아서인지 다른 장모 사위지간 같지 않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편이었습니다. 친하게 지낸다는 게 별거 있나요? 집사람이 친구 또는 처제와 함께 나가서 놀 때면 어김없이 전화를 해서 식사 또는 가벼운 술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낼 정도로 가까웠던 거죠. 살림 합치고 한 달 뒤쯤 장모님 생신이어서 저녁 먹고 늦게까지 한잔하고 있었어요. 시간은 새벽 1시를 넘어가고 있었지만 취하신 장모님은 아예 오늘 작정을 하셨는지 평소 아끼시던 비싼 양주까지 꺼내오셨고 주저없이 제 잔과 자신의 잔에 다시 술을 채우셨습니다. 그때 집사람이 잠을 자다 거실에서 들리는 말 소리에 나와 보니 아직까지도 술을 마시고 있는 남편과 장모님의 모습에 핀잔을 주었습니다. 엄마는 암만 생일이라도 그렇지.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될 사람을 아직까지 붙잡고 술을 먹이면 어쩌자는 거야. 하며 자기 엄마에게 잔소리를 하였다. 하지만 그 말을 받아 치시는 장모님의 대답이 저와 집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거사. 엄마는 술 먹지 말란 법 있니? 그리고 남들이 보면 이렇게 젊고 잘생긴 사위랑 술 한잔 하는데 그게 뭐 대수냐. 게다가 뻑하면 나한테 애 맡겨두고 너 혼자 밖에 나가 실컷 놀다 오면서 빈말이라도 나보고 같이 나가자고 한 적 있었니? 내가 네 딸내미 봐주는 보모야? 아니면 집안 살림 맡아주는 식모쯤으로 생각하지 너는 이 엄마를 말이야. 이 엄마도 아빠만 살아계셨어도 같이 나가서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보고 했을 텐데 내가 생일날 사위랑 술 한잔 하는 것까지 너한테 잔소리를 들어야겠니? 내 나이도 아직 한창이야. 나가서 데이트도 하고 싶고 영화도 보러 다닐 그런 나이란 말이야. 늙어 꼬부라진 할머니 취급하지 말란 말이야. 이 말에 저와 집사람은 아무 소리 못하고 가만히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지금껏 저와 아내에게 서운했던 점을 낱낱이 말씀하셨습니다. 취하신 장모님에게 뭐라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걸. 눈치챈 집사람은 적당히 마시라는 말과 함께 먼저 들어가 쉰다고 하며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은 그런 딸이 야속하신 듯 저에게 집사람에 대해 나무라셨습니다. 떨어져서 살 때에는 전화도 종종 하고 딸아이를 핑계로 자주 찾아오기도 했지만 같이 산 뒤로는 어디 갈 일이 생기면 당연히 자신 보고 애를 보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는 게 속상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며 자신의 잔에 다시 술을 부으며 저를 말없이 쳐다보셨습니다. 갑자기 저를 말없이 쳐다보셔서 저는 얼굴에 뭐라도 묻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자네 같은 사위가 있어서 더없이 든든하시다며 벼랑간 옆으로 다가오더니 얼굴을 만지시더군요. 당황되기도 했지만 술도 취하셨고 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듬직하지, 돈 잘 벌어다 주지, 자식이며 자기 마누라 끔찍하게 챙겨주지. 남들은 소홀히해서 자주 싸우기도 한다는데 크게 소리내어 싸우지도 않고 게다가 밤에도 아무튼 둘이 너무 예쁘게 잘 살아줘서 너무나 고마워. 우리 사위지만 정말 너무 멋지다. 우리 사위 한번 안아줄까? 하시고는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저도 한 손으로 장모님의 등을 토닥토닥 해주며 장모님, 앞으로 제가 더 잘 모실게요. 라고 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장모님은 자세를 바로 하셨고 겸연쩍은지 내가 너무 주책을 떨었네 하시며 그 상황을 넘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처제가 밖에서 집사람을 불러내었고 조금 늦는다며 연락이 왔었습니다. 딸아이가 보채서 같이 나간다는 전화를 받고 나서 장모님이 집에 혼자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들어 전화를 했습니다. 역시나 혼자 계시는지라 오늘 외식을 하자는 저의 물음에 장모님도 승낙을 하셨고 저 역시 사무실을 조금은 일찍 나와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장모님이 도착하셨고 다른 때보다 유난히 화사한 옷차림에 저 역시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죠. 제법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곁들여 식사를 했더니
장모님은 시종일관 누구보다 더 좋은 표정으로 즐거워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근방을 산책을 겸해 걸어다니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 보니 어느새 유흥가 주변까지 가게 되었는데, 때마침 나이트 웨이터들이 홍보물을 돌리며 선전을 하던 때라 생각지도 않게 홍보물을 받게 되었고, 장난기가 동안 저는 나이트 한번 가보자는 제2의 장모님은 아쉽게도 거절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저는 몇 번의 재촉으로 결국엔 장모님과 나이트로 향했죠. 시간을 보니 아직은 이른 오후 9시 전이다 보니 나이트에는 생각처럼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주문했던 술과 안주가 나와 장모님과 함께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술이 돌자 낯설어 하시던 장모님도 이제는 적응하신 듯 예전의 생일날처럼 취하신 듯 보였습니다.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사람들을 바라만 보시더니 저와 함께 춤을 추러 나가셨음 하는 눈치여서 무턱대고 장모님의 손을 잡고 스테이지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김서방, 왜 이러지 말게 하면서도 부끄러워하는 눈치지 싫어하는 기색은 아니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적당히 제가 오바를 하면서 춤을 추니 처음에는 머뭇거리시더니 이내 저와 함께 호흡을 같이 하셨는데, 허리와 골반 흔드는 게 한두 번 다녀본 실력이 아니란 생각이 들더군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어때요? 춤추는 곳에 와서 춤을 추고 술 마시는 곳에 와서 술 마시는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죠. 안 그런가요, 장모님? 제 말에 조금은 동의를 하셨는지 아까보다는 훨씬 더 내 쪽으로 가까이 왔습니다. 어느새 음악이 바뀌어져 테이블로 돌아온 뒤 잠시 뒤 나이트를 나와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집에까지 걸어오는 동안 술이 조금 깨신 장모님은 오늘 정말 즐거우셨다며, 사위 덕에 예전 데이트하던 때 같아서 좋으셨다며 이야기를 하셨고,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는 곳에 데려다 달라며 나를 보며 웃으셨다. 말씀만 하십시오. 언제든지 모시겠습니다. 장모님과 같이 나이트를 다녀온 뒤로는 더욱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고, 장모님 역시 전보다 더 편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여자라는 생각에 보호 본능 같은 것도 일어납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4살이며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8살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저도 한때 행복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저와 아들을 사랑하는 남편,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입지의 아파트, 그리고 남편의 반듯한 직장, 저희 높은 수입, 모든 게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행복이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저의 결혼 생활 중 발생한 끔찍하고 악몽 같았던 일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부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사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로 취직하지 않고 계속 저희 온라인 창업에 모든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결과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쁠 때는 알바 한두 명을 불러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회사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강우진과 대학 커플로 대학교 때부터 3년 연애하고 남편이 취직한 지 1년 후 우리는 결혼하였습니다. 남편은 대학 졸업 후 판교에 있는 큰 회사에 취직하여 근무하였습니다. 남편의 성격은 온화하지만 능력이 출중하여 직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 출신이고 남편은 지방 출신입니다. 저는 집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 신혼집은 남편이 출근하기 편한 곳에서 전세로 시작했습니다. 그 집은 30년 된 25평 되는 구축 아파트였는데 신혼집으로 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때는 양가 부모님 도움을 조금 받고 나머지는 신혼 전세 대출로 적은 이자를 내며 이 집을 구했습니다. 간단한 도배 장판만 바꾸고 입주했는데 여기서 우리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잘 되어 2년 만에
주변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갓 걸을 무렵이었는데 아시다시피 구축 아파트는 주차장이 지상으로 되어 있고 주차 문제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아이 혼자 다니기에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신축 아파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25평밖에 되지 않지만 진짜 영혼을 끌어모아서 이 집을 장만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입사한 지 3년도 되지 않아서 초기 자금은 대부분 제가 번 돈으로 충당하고 대출은 남편이 대기업 다니기에 혜택도 있고 대출 한도도 많아 남편 명의로 했습니다. 물론 대출을 같이 갚고 있었고 명의는 공동 명의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며 육아까지 하고 있어 저는 몸과 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 우리의 결혼 생활은 진짜 행복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우리 나이대에 우리 능력으로 부모 도움 안 받고 경기도 핵심지의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남편도 사람 착하고 늘 퇴근하고 바로 집에 들어와 저와 아이도 잘 돌봐줘서 뭐 하나 불만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 저희 꿈 같은 결혼 생활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원래 지방에서 살고 있었지만 최근에 종양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불치병은 아니고 지방 병원에서 수술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는 의사의 만류에도 이번에는 꼭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수술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저와 남편은 그녀를 모셔오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시어머니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 남편과 연애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는 제가 한부모 가정의 아이여서 성격에 결함이 있다고 말하며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10살 때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홀로 저와 저보다 4살 어린 남동생을 키웠습니다. 아버지는 국밥집을 운영하셨고 나름 장사가 잘 되어 우리는 나름 여유 있게 자랐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원래 운영하던 곳이 재개발 들어가면서 식당 위치를 옮겼는데 단골 손님이 많이 줄어서 장사가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편견에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결국 남편의 설득 끝에 시어머니는 우리의 결혼을 동의하여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치료 목적으로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자마자 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하기 때문에 방 한 칸에는 물건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은 원래 아들 놀이방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해서 아들 놀이방을 급하게 정리하여 시어머니가 임시로 쉬실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어머니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 집이 뭐냐? 너 남편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너는 집에서 집 정리도 안 하냐?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집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해서 택배가 많아요. 이제 곧 들어온 거는 아직 정리 못했어요. 바로 정리할게요. 저는 억울함을 꾹 참고 차분하게 시어머니의 불만에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분노하며 어디 어른이 얘기하는데 말대꾸 따박따박 하고 있어? 어른이 말하면 그냥 예하고 답하는 거 배워준 사람이 없니? 참, 저는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명 제가 엄마 없이 자라서 못 배워 먹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르고 시어머니의 독설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작인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기에 택배 물건들을 자주 받고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집 근처의 택배 기사들과도 다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날 받기로 한 택배가 분실되어 택배 기사인 노경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상황을 시어머니가 들었습니다.
밤에 노경호가 급히 택배를 가져다 주러 왔고 미안한 마음에 그에게 음료수 한 병을 건네며 문 앞에서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어머니가 들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저 몰래 남편에게 제가 택배기사와 관계가 수상하다며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때마침 저는 막 주방에서 삼계탕을 들고 남편에게 가져가려고 했는데 문 앞에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험담했지만 남편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엄마, 너무 생각이 많으신 거예요. 은지는 온라인 쇼핑몰 하니까 택배 기사들과 자주 상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 택배 기사분들 저도 다 아는 사람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급히 말했습니다. 내가 뭐 알아? 내가 TV에서 보니까 많은 며느리들이 집에서 남편 출근하면 딴 남자랑 바람 피우고 부정한 관계를 맺는다고 하더라. 다 아는 사람과 그런 짓을 한다고 너 왜 사람을 경계할 줄 모르니? 저는 열받아서 부엌으로 돌아가 막 끓인 삼계탕을 음식물 봉지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달려가 여보, 남동생이 오토바이 타다가 다쳤대. 아들 민호 밥 좀 챙겨 먹이고 당신과 시어머니 식사도 좀 부탁해. 그러고는 황급한 척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남동생에게 전화 걸어서 누나 좀 데리러 오라고 했습니다. 답답한 심정 누구한테 풀어야 했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걱정하실까봐 얘기도 못하겠고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남동생밖에 없었습니다. 커피숍에서 남동생을 보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발생한 일들을 남동생에게 싹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장실 간 사이 저희 이야기를 듣고 난 남동생은 흥분한 나머지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모든 분노를 남편에게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저에게 전화로 달래며 우리 엄마는 원래 그러시잖아. 너도 알잖아. 지금 엄마는 환자니까 조금만 참아줘. 화 풀어. 자기 어디야? 내가 데리러 갈게.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수술 끝나고 며칠 쉬시면 바로 고향으로 내려가시라고 해.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남편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편과 집에 돌아온 저는 안방으로 가서 아이를 재우려고 했습니다. 아들 민호는 정말 예쁘고 얼굴 생김새가 저를 많이 닮았습니다. 남편은 종종 다행히 아이가 너를 닮아서 예쁘게 생겼어. 나를 닮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가 남편을 닮지 않았다고 생각하셨고 이는 또 의심이 되는 부분이었나 봅니다. 제가 아들을 재우려고 안방문을 여는 순간 시어머니는 아이의 침대 옆에서 이리저리 보며 아들의 생김새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조금도 우리 아들을 닮지 않았어. 사람들은 아이 눈과 코가 진호를 닮았다고 하지만 진호는 어렸을 때도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뒤에서 듣다 못해 화가 나서 일부러 호진 씨의 아이가 아닌데 당연히 안 닮았죠.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바로 어두워지며 뭐라고?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때 남편이 와서 저랑 시어머니가 싸울까봐 시어머니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엄마, 이렇게 늦은 시간에 뭐 하시는 거예요? 민호는 내일 유치원 가야 하니까 방해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화가 나서 한 말이었지만 시어머니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학병원에서 4일 후에 수술 일정이 예약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내보내고 싶었지만 아직 며칠을 더 참아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매일 이런저런 트집을 잡으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진짜 저에게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지만 남편이 병원에 가실 때까지 조금만 더 참으라고 달래서 꾹 참고 있었습니다. 앞에 말했다시피
저는 쇼핑몰을 하고 있어서 저희 집 현관 입구 쪽 방을 사무실 겸 물건 관리, 보관하는 방으로 쓰고 있습니다. 평소 낮에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일하곤 합니다. 평소에 저희 택배 물건이 많고 포장도 많이 해야 해서 바쁘다 보니 남편이 퇴근하고서 저를 많이 도와주곤 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성실했습니다. 마마보이 기질만 빼면 완벽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안방에 있는 남편의 컴퓨터를 청소하다가 낮에 켜져 있는 것을 의아해서 들여다보니 친자 확인 관련 내용을 검색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은 시어머니의 소행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이걸 검색할 일이 없다는 걸 확신합니다. 저는 그걸 보고 헛웃음이 났습니다. 정말 남편과 아들 민호를 친자 확인하겠다는 걸까요? 어느 날 제가 일이 생겨서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방 붙박이장에 있는 저의 옷들, 심지어 작은 방 책장에 있는 책들과 제가 옛날에 받은 편지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화가 난 채로 손에 편지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오자 그녀는 잘 왔어. 호진이도 불러와. 오늘 확실히 말해두자. 나는 내 아들이 바보처럼 당하는 꼴을 못 보겠어. 라며 그 종이를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그 편지를 보니 대학 시절 저희 전 남자친구가 준 연애 편지였습니다. 저는 화가 난 나머지 왜 제 물건을 함부로 뒤지세요? 라고 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내가 바람 피우는 것을 내가 밝혀냈어. 내 아들이 속고 있는 걸 내가 밝혀냈다고. 이 사람 아직도 내 마음에 남아있는 거 아니야? 라고 비난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저는 남편에게 전화해. 당신 어머니 또 문제 일으켰어. 빨리 와.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야근 중이었지만 어머니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자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남편은 난장판이 된 집과 소파에 앉아 대치 중인 저와 시어머니를 보고 무슨 일이에요? 이게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면서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 이 여자는 믿을 수 없다고. 내가 결혼할 때도 반대했잖아. 내가 틀리지 않았지. 이 여자가 바람을 피웠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엄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은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제발 문제를 일으키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리를 높이며 문제를 일으키다니? 이거 봐. 이 여자는 아직도 전 남자친구의 연애 편지를 보관하고 있어. 이게 정상이야? 이런 여자가 무슨 좋은 사람이겠어? 지금까지도 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대학 동창이었고 전 남자친구도 남편과 아는 사이였습니다. 남편은 그 친구와 저를 경쟁했지만 처음에 저는 그 남자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돼서 그 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 친구는 남편보다 잘생겼지만 워낙 이기적이어서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꾸준히 저를 좋아했던 남편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엄마, 그만해요. 이건 다 옛날 일이에요. 대학 시절 은지랑 저 사람은 사귀었지만 나중에 헤어졌어요. 이 편지는 그들이 헤어지기 전에 쓴 거예요. 저도 알고 있고 그래도 학창 시절 좋은 추억이라 제가 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이 모자란 놈. 그럼 너는 이 여자 뒤처리를 하는 거네. 라고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럼 남편이랑 결혼하기 전에 남자친구가 없었어야 했나요? 남편도 군대 가기 전에 다른 사람과 사귀었어요. 그러면 저도 뒤처리를 한 건가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싸우고 있을 때 아들 민호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단지 내 어린이집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들 민호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는 시어머니에게 할머니,
다녀왔어요. 라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냉소하며 할머니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그런 대접받을 자격이 없다. 며 비꼬았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랑 하나도 안 닮았는데 누구 자식인지 어떻게 알아?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순간 시어머니의 말에 당황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충격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지만 아이 앞에서는 그런 말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를 보기도 싫었습니다. 분노한 마음을 꾹 참으며 민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면서 남편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당신 엄마를 병원에 보내든 어디에 보내든 우리가 돌아왔을 때 그녀가 아직 여기 있으면 내가 떠날 거야. 저는 민호를 데리고 근처 호텔로 갔습니다. 민호는 계속 겁먹은 표정이었고 방에 도착하자 또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빨개진 민호는 엄마, 할머니가 나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저는 민호를 달래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할머니께서 지금 기분이 안 좋으셔서 그래.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억울한 표정으로 할머니가 내가 아빠의 아이가 아니라고 했어요. 저 아빠 아이 아니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없을 때의 평화롭고 행복했던 시절이 그리워졌습니다. 남편은 비록 성격이 약간 소심했지만 저와 민호를 잘 챙겨줬습니다. 민호는 똑똑하고 이해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원래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우리의 삶을 망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럼 민호는 할머니를 좋아해? 라고 물었습니다. 민호는 두려워하며 저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가 이상해요. 자꾸 이상한 말을 해요. 그리고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해요. 저는 의아해서 뭐라고 하셨는데?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민호는 할머니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말해도 돼요? 라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민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몰랐지만 분명 좋지 않은 내용일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호야. 민호는 엄마랑 비밀이 없잖아. 민호는 항상 엄마한테 모든 얘기 다 하잖아. 할머니가 민호랑 어떤 얘기했는지 엄마한테 말해줄 수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가 아빠가 집에 없을 때 누가 우리 집에 오는지 물어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엔 뭐라고 하셨니? 민호는 할머니가 아빠 없는 동안 다른 아저씨가 엄마 아빠 방에 들어왔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민호와의 대화를 녹음하여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당신 어머니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잘 봐요. 애한테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가요? 어린애는 무슨 죄예요? 왜 애까지 가만두지 않아요? 내가 진짜 바람 피워야 속이 시원하나요? 남편도 전화를 걸어 여보, 화내지 마.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어. 걱정 마. 이미 엄마의 짐을 싸놨어. 병원에도 연락했으니 내일 엄마를 병원에 보낼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호텔에서 하룻밤 지낸 저는 밤새도록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별 생각이 다 들고 진짜 처음으로 이혼까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침에 9시에 바로 민호를 단지 내 어린이집으로 보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시어머니와 남편은 이미 나가고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안 곳곳을 돌아보며 옛날 우리 3인 가족이 행복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저는 한 번도 그녀를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가봐야 서로 불편하고 시어머니도 저를 보기 싫을 겁니다. 매일 남편이 퇴근하고 병원에 가서 시어머니를 돌보고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드디어 내일이면 수술하는 날입니다.
이른 아침에 남편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입원에 연차를 3일 써서 시어머니가 수술하는 동안 돌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2시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집에서 보낼 상품들 택배 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매우 당황하고 불안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저는 의아해서 병원에 있지 않았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어?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머뭇거리며 엄마가 수술을 절대 안 하겠대. 거실로 나가서 우리 얘기 좀 하자. 라며 저를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저에게 사과를 받으러 가라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민호가 내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민호와 친자 확인을 해야겠다고 하시네. 저는 화가 나서 그래서 돌아온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여보, 당신이 좀 생각해 줄 수 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저는 남편의 어깨를 힘차게 밀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코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당신도 민호가 당신 아들이 아니라고 믿는 거야? 그럼 우리 이혼해. 남편은 당황하며 아니 여보, 나는 당신 말을 믿어. 하지만 지금 엄마가 병원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잖아. 라며 저를 달랬습니다. 그냥 한번 검사하는 거잖아. 엄마가 민호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계속 의심하니까 이 검사로 모두가 편해질 수 있잖아. 저는 남편이 이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에서 남편이 중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이요. 남편이 너무 유약해서 항상 어머니를 봐주려고만 했어. 시어머니가 계속 이런 끔찍한 일들을 벌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당신은 이게 편해진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민호를 데리고 친자 확인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봤어. 라고 물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민호가 물어봤어. 엄마, 할머니가 왜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아빠의 아들이 아닌가요? 라고 말이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그 아이를 데리고 친자 확인을 하자고. 민호는 어떻게 생각하겠어? 남들은 우리가 바람 피웠다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친자 확인을 한다고 생각할 거야. 이후로 민호는 평생 고개를 들 수 없을 거야. 남편은 알아. 알지만 엄마를 그냥 둘 수 없잖아. 엄마가 수술을 안 하겠다고 해서 그냥 둘 수는 없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냉소하며 그럼 나랑 민호를 희생해야 돼? 단지 당신 엄마의 어처구니 없는 의심 때문에. 당신 엄마가 미쳤는데 당신도 미쳤어. 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온 이후로 평화가 사라졌어. 지금 수술 가지고 나를 협박하는 거야? 그럼 당신 알아서 해. 수술하든지 말든지. 민호는 절대 친자 확인할 수 없어. 남편은 한숨을 쉬며 여보, 그렇게 말하지 마. 어찌 되었든 엄마가 나를 키우느라 고생하셨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럼 당신 힘들게 키웠다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면 되는 거야? 나도 우리 아빠 귀한 딸이야. 왜 나는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의 비굴한 얼굴을 보니 더 화가 났습니다. 결혼 후로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잦았지만 남편은 항상 어머니 편을 들며 저에게 양보를 강요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실망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와 아이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좋아. 당신이 정말 친자 확인을 원한다면 우리 먼저 이혼하고 봐. 남편은 놀라서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러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친자 확인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제안했어. 당신 지금 태도 봐서는 더 이상 나도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 이혼하고 싶어.
어머님이 평생 나를 괴롭힌다는 생각하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이혼을 원하자 남편은 두려워했습니다. 알겠어. 일단 진정해. 내가 어머니와 이야기해 볼게. 남편은 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조차도 저를 실망시켰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어머니를 돌보느라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생각으로 지쳤습니다. 정말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평소에는 괜찮은 사람일지라도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의 약점이 너무 두드러졌습니다. 예전에 우리의 결혼 생활이 완벽했다는 생각은 저 혼자의 환상뿐이었습니다. 늘 시어머니의 불만과 괴롭힘이 있었는데 자주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는 이 위험한 요인을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더 이상 저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민호를 데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더 나은 결정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몰래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했습니다. 변호사는 우리의 가정 환경과 부부 관계를 고려할 때 법원이 쉽게 이혼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자발적으로 이혼 서류에 서명하지 않는 한 이혼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혼이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혼 사유가 명확해야 하며 이는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혼을 하려면 보통 상호 합의가 필요하며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남편은 절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도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신중하게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호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서 시어머니의 병실 앞에서 들어가려는 순간 간호사 한 분이 다가와서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김옥정 환자의 가족이세요? 아까 그녀의 남편이 물건을 두고 갔어요. 저는 의아해하며 네, 맞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남편, 즉 제 시아버지는 아직 지방에 계신데요. 저는 간호사가 실수했다고 생각했지만 간호사는 진짜로 물건을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검은색 가죽으로 된 남성 가방이었습니다. 가방에는 지갑이 있었는데 지갑에는 현금 여러 장과 신용카드, 그리고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신분증을 꺼내어 보니 이름은 조태웅이었습니다. 조태웅이란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명절 때 시댁에 갔을 때 시부모님이 싸운 적이 있는데 그때 언급한 남자 이름이었습니다. 그 후 남편한테 들은 얘기인데 조태웅이란 사람은 시어머니와 거의 결혼할 뻔했지만 조태웅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시어머니의 부모님이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조태웅은 그 시절 사우디에 가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후 건설업을 시작해 큰 돈을 벌었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시아버지 대신 조태웅과 결혼했어야 한다고 후회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성격이 매우 온화하고 순종적이어서 항상 시어머니에게 잡혀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시어머니의 이런 말에도 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태웅이 왜 병원에 와서 시어머니를 만났을까요? 그리고 왜 간호사는 그를 시아버지로 착각했을까요? 저는 지갑에 있는 명함을 찾아서 사진을 찍은 후 조태웅의 전화번호를 저장했습니다. 아마 나중에 쓸모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병실로 가서 시어머니를 찾아갔는데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병문안 온 친척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참 멍청해. 왜 그 여자를 데려왔는지 모르겠어. 돈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데 내가 전에 소개해준 그 여자애는 얼마나 좋았는데 집도 잘 살고 예쁘게 생겼지. 내가 이번에 아프다니까 그 애가 직접 찾아와서 돈도 주고 영양제도 한 박스 사왔잖아. 그 애는 아직 결혼 안 했고
분명 우리 아들에게 아직 마음이 있을 거야. 만약 우리 아들이 지금 여자를 버리고 손지연과 함께 살게 된다면 나는 평생 한이 없을 거야. 저는 문 앞에서 듣고 있다가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손지연이라는 이름은 익숙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그녀가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고등학교 때부터 남편을 짝사랑했습니다. 그때 찾아왔을 때 본인 얘기로는 본인이 남편과 썸을 타고 있었는데 제가 남편을 빼앗아 갔다는 거입니다. 남편에게 확인 결과 손지연이 남편을 짝사랑했지. 남편은 그녀를 친구로만 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손지연 같은 예쁜 여자가 저한테 밀리고 남편이 저를 선택한 것에 대해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녀는 부모님이 회사를 운영하여 꽤나 돈 많은 부잣집 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그 사실을 안 시어머니는 손지연이 저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녀는 저와 남편을 이혼시키고 손지연을 며느리로 맞이하려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말투로 어이쿠, 이게 누구냐? 우리 며느리 아닌가? 일 바빠서 시어머니, 병문안도 못 온다 했는데 오늘은 무슨 일로 왔니? 라고 친척분들 들으라고 비꼬며 말하더군요. 저는 그 말투를 무시하고 일부러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은 제가 주수입원인데 제가 어떻게 쉴 수가 있어요? 그럼 어머님 수술비와 요양비 누가 내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 집에서 남편의 월급 절반 정도는 시부모님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위에 형이 한 명 있는데 저에게는 시아주버님 되는 분이죠. 시아주버님은 공부를 못해서 일찍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셨고 남편이 대학 다닐 때 학비도 일부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에 사업한다고 시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과 퇴직금 그리고 아파트까지 담보로 대출을 했는데 코로나로 쫄딱 망하고 빚만 몇 억 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아주버님은 이혼당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숨어다니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퇴직을 한 시아버지는 다시 일하러 나가셨고 시부모님의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지금은 남편이 드리는 돈으로 월세방을 구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시어머니가 돈에 더욱 집착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어떻게 내가 그렇게 뻔뻔할 수 있니? 우리 아들 아니면 너 그렇게 집에서 편안하게 돈 벌 수 있니? 너 같은 여자를 찾아서 내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일부러 시어머니를 자극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저를 좋아하는데 어머님은 왜 저를 싫어하세요? 어머님이 아무리 손지연을 좋아하셔도 남편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어머님이 저를 보기 싫어하시니 그만 일어나겠습니다. 어머님 수술 받으시고 퇴원하시면 바로 고향 내려가시잖아요. 그럼 지금 미리 인사드릴게요. 라고 하며 바로 병실을 나왔습니다. 아마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퇴원하면 바로 고향으로 내려가시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수술이 끝나면 그녀를 고향으로 보낼 거라고 말하자 그녀는 깜짝 놀라며 병상에 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악담하며 남편에게서 그녀의 아들을 빼앗아 모자 관계를 끊으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저와 이혼하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운 후 남편이 밤늦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무릎을 꿇으며 여보,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엄마가 이혼을 요구하고 민호와 친자 확인을 하지 않으면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하셔. 뛰어내린다고까지 하셔.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선택이
결국 이혼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정말 이혼하고 싶어?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아니, 사실은 우리가 일단 가짜 이혼을 해서 엄마를 속이고 수술을 받게 한 후 다시 재혼하자고 생각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좋아, 그렇게 하자. 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믿기 어려운 듯 여보, 정말 화난 거 아니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동의할 수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무릎까지 꿇으면서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어? 들어줘야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고마워, 여보. 앞으로 더 잘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결혼할 때 절대 저희 마음을 상처받게 하지 않겠다는 남편의 약속을 떠올리며 그의 진정성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민호는 나와 함께 지내야 하고 이 집도 내 명의로 바꿔야 해. 대신 양육비는 달라 안 할게. 남편은 잠시 당황하며 여보, 우리가 가짜 이혼을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명확히 나누려고 해?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너도 알잖아. 내 엄마가 여전히 손지연을 노리고 있어. 만약 내가 이혼에 동의하면 너희가 모든 것을 가져가고 나를 버리면 어떡해? 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이혼 서류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서류를 들고 다시 병원에 가서 시어머니를 설득하여 끝내 수술을 마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술 받는 날 저는 조태웅에게 전화를 걸어 김옥정의 며느리라고 소개하고 잃어버린 가방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병원 인근 커피숍에서 만난 저와 조태웅은 대화를 통해 몇 가지 유용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조태웅은 시어머니와 헤어진 후 해외로 나가 많은 고생을 하였고 그 후 그 계기로 건설업에 뛰어들어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별세한 아내를 만나면서 그녀의 집안의 도움을 받아 회사 규모를 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은퇴한 상태고 회사는 큰아들이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시어머니가 먼저 연락해서 본인이 아파서 서울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 온 것이었습니다. 조태웅이 병원에 온 이유는 단순히 예정을 생각해서였을 뿐 더 이상의 감정은 없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혼자 아직 조태웅을 잊지 못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였던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참으로 불쌍했습니다. 저는 조태웅의 연락처를 저장하고 좋은 인상을 남긴 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친자 확인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기뻐하며 여보, 정말 고마워. 그럼 내일 바로 할 수 있지?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민호가 당신과 친자 확인을 하는 건 괜찮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말해봐. 최대한 맞춰줄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나를 의심하고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당신이 내 편이 아니라는 건 솔직히 너무 화가 나. 민호가 당신과 친자 확인을 하는 조건으로 당신 당분간 우리 집에서 나가서 살아줘. 민호한테는 아빠가 할머니 병간호해야해서 병원에 있다고 할게. 남편이 계속 망설이자 저는 내 조건을 만족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든지 당신이 선택해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친자 확인을 위해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빨리 받기 위해 급행 서비스를 신청했고 3일 내로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가 끝난 후 3일 뒤 결과가 나왔고 민호는 남편의 친아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시어머니는 크게 당황했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이혼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당연히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양쪽이 서명하고 재산 분할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들은 저와 같이 생활하기로 하고 집도 제 명의로 명예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이 완전 성립되려면 전체 절차는 약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지방에 내려가지 않았고 남편이 회사 근처 빌라에 투룸 방을 잡아서 시어머니와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다른 집을 알아보며 미리 이 집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저는 원래 집을 팔고 서울 서부권에서 새로운 집을 장만했습니다. 비록 집은 33평 구축이지만 대단지의 학군이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온라인 쇼핑몰을 하기 때문에 지역 선택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남편 회사와 좀 멀리 떨어진 곳을 선택했습니다. 이제는 전 시어머니가 된 그녀를 보기 싫었습니다. 남편도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남편 연락처만 남기고 남편의 가족 연락처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당황하며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우리 가족 전화를 차단했어? 저는 냉정하게 우리 가족, 잊지 마. 우리는 이미 이혼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제가 진심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두려워하며 계속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을게. 제발 다시 돌아와줘. 하지만 저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나약함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에게 당신이 민호와 친자 확인을 하기로 결정한 순간 당신은 아버지로서의 자격을 잃었어. 그리고 가짜 이혼을 제안한 순간 당신은 남편으로서의 자격도 잃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의 잘못이라고? 그럼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다는 거야? 당신이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해 어머니에게 맞섰다면 당신 어머니는 이렇게까지 못하셨을 거야. 저는 당신 나약함과 무능함이 나와 민호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기나 해?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야. 라고 하며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민호를 보고 싶다 해서 새로운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미워도 민호에게는 좋은 아빠였으니까요. 민호는 아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 시어머니의 면회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다시 아픈 척하며 손자를 그리워한다며 남편 보고 민호를 데리고 오라고 울고불고 난리쳤지만 이번에는 저한테 안 통했습니다. 전 남편은 민호는 우리 집안의 혈육이야. 그리고 엄마도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살 날이 많지 않아. 라고 간청했습니다. 나는 의아해하며 너희 집안의 혈육은 이미 친자 확인을 다 했잖아. 왜 아직도 민호를 찾는 거야? 우리 민호는 너희 집안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잠잠해졌고 갑자기 한동안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대학 동창들에게서 소식을 들었는데 남편의 아버지는 전 시어머니의 만행 때문에 아들이 이혼하고 손자를 못 보는 것 때문에 전 시어머니와 크게 싸웠다고 합니다. 어느 날 남편의 아버지가 화가 나 술을 많이 마시고는 시어머니를 심하게 때렸다고 합니다. 아마 평생 참고 살던 분이신데 결국 이번 사건으로 폭발하게 되었나 봅니다. 두 사람은 결국 갈라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은 손지연과 결혼했다고 들었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고향에서 전 남편 아버지에게 쫓겨나고 상경에 전 남편과 함께 살았고 그녀의 강력한 요구와 손지연의 적극적인 구애에 그들은 결국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손지연은 기대와 달리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의 회사는 적자 수준이었고 그녀의 아버지는 도박과 사치로 많은 빚을 졌습니다. 손지연은 어릴 적부터 집안 형편이 좋아서 돈을 아끼지 않고 팍팍 쓰는 스타일인데 결혼 후 일을 그만두고 화려하게 꾸미며 생활비를 탕진했습니다. 그들은 결혼 1년 만에 딸을 출산했지만
손지연은 아이를 돌보기 싫어했습니다. 결국 전 남편과 그의 엄마가 딸을 돌봐야 했고, 이 일로 손지연과 자주 싸우게 되었습니다. 손지연은 저처럼 시어머니의 꾸중을 들어도 반항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손지연은 본인 부모에게 모든 불만을 털어놓았고, 그쪽 집안은 조폭 배경이 있어서 많은 사람을 동원해 전 남편과 그의 엄마를 되레 혼내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협박과 폭력을 일삼았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점점 더 괴로워졌습니다. 결국 남편은 손지연과 이혼했지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전 남편은 손지연과 결혼 후 저와 민호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민호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게 참으로 괘씸했습니다. 양육비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본인 입으로 혈육하며 사랑하던 아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냉혈한지 이해가 안 됩니다. 민호는 이 일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한동안 심리 상담을 받고 치료를 해야 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 남편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아들 민호도 적응해 나가야 하니까요. 지금 민호는 다시 밝아졌으며 제가 능력이 되는 한 많은 것을 체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저희 아들도 씩씩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를 본 것은 어린이 대공원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매우 초라해 보였고 곁에는 작은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초라한 옷을 입고 유모차를 끌고 한숨을 쉬며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녀에게 화를 내며 아이가 징징댄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전 남편이 손지연과 이혼한 후 딸을 전 남편에게 맡겼습니다. 전 남편은 딸과 전 시어머니와 함께 살며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들을 보지 못했고 그들과 마주하지 않게 저는 다른 방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민호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의 방해 없이 우리 둘만의 행복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